경남 마산의 작은 골목길, 이정수는 30년 넘게 운영해온 반찬가게 문을 잠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5의 나이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딸 수연이가 전화로 부탁했을 때만 해도 그저 잠깐 도와주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죠. 엄마, 하늘이가 너무 어려서 제가 일도 해야 하고 재우 씨도 바쁘고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수연이의 목소리엔 뭔가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 독립적이던 딸이 이렇게 간청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망설임 없이 짐을 쌌죠. 손자 하늘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벌써 6살이 된 하늘이를 제대로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습니다. 서울행 기차에 몸을 맡기며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산을 떠나는 게 이렇게 서운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딸과 손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수연이가 잘 살고 있다니까 다행이었어요. 강남역에서 수연이가 마중 나왔을 때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거든요. 몇 달 전 마산에 내려왔을 때보다 훨씬 말랐고 눈가에 피로가 선명했어요. 수연아, 너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딸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품에 안겨서 투정이라도 부렸을 텐데 지금은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택시 안에서도 수연이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사위 정재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정순을 맞이하는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의문이었어요. 정수는 그동안 준비해온 반찬들을 내밀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재우야, 우리 수연이 좀 잘 부탁해. 이것들은 내가 직접 만든 거니까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세요. 하지만 정재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반찬 냄새를 맡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보통 심심한 걸 먹어서요. 냄새가 좀 강하네요. 그 말에 정순의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하늘이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를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손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의 눈빛이 또래 아이들처럼 맑고 밝지 않았거든요. 어딘지 위축되어 보이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야, 많이 컸네. 정순이 품을 벌리자 하늘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천천히 다가와 안겼어요. 아이의 몸이 유난히 마른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네, 할머니. 아이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6살 아이답지 않게 조심스러웠어요. 정수는 하늘이를 방으로 데려가며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인형놀이요. 근데 규칙이 있어요. 규칙? 하늘이는 자신의 방 한구석에 정렬된 인형들을 가리켰어요. 로봇 인형들이 색깔별로 정확히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순서로요. 이 순서대로 해야 해요. 바뀌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정해놓았니? 아이는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요. 근데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6살 아이가 엄마에게 비밀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인형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에 작은 색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반복되는 순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정순이 가져온 반찬들은 냉장고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 대신 정재우가 주문한 배달 음식이 식탁에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보통 이런 걸 먹어요. 건강식이거든요. 정재우의 말에는 은근한 거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었지만
정수는 딸의 손목에 희미한 멍자국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 자세히 보려 했지만 수연이는 재빨리 소매를 내려가렸습니다. 수연아, 손목이. 아, 그냥 문에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딸의 대답은 너무 빨랐고 눈길도 피했습니다. 정재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은근히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어머님, 수연이는 원래 덜렁대요. 걱정 마세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경고 같았어요. 정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하늘이를 재우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아이는 침대에 누워서도 인형들이 제대로 정렬되어 있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하늘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할머니, 아빠가 화내면 어떡해요? 아이의 말에 정순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간단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마산에서 늘 해오던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재우가 부엌에 나타나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냄새가 너무 강해요. 저희는 아침에 간단히 먹거든요. 미역국인데 뭐가 강하다는 거니? 저희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아요. 앞으로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정재우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불쾌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당황스러웠어요. 딸의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수연이가 부엌에 나오자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재우 씨 말이 맞아요. 우리 이제 서울 사람처럼 살아야죠. 딸의 말에 정수는 더욱 서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연이가 엄마 편을 들어줬을 텐데 지금은 사위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오후에 정수는 하늘이와 함께 인형놀이를 하며 아이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하늘이는 인형을 만질 때마다 극도로 조심스러워했어요. 마치 잘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요. 할머니, 이거 봐요. 하늘이가 인형 하나를 들어 올리자 바닥에 숫자가 적힌 작은 스티커가 보였습니다. 1, 2, 3, 4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 있었어요. 정수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책상 위 그림장에도 비슷한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고 연필통에도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하늘아, 이 번호들은 뭐니? 아빠가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순서 틀리면 혼나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몰래 수첩을 꺼내 그 번호들을 적어봤어요.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정재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순이 수첩에 뭔가 적고 있는 모습을 본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뭘 적고 계신 거죠? 아, 그냥 하늘이랑 놀다가 재미있어서요. 혹시 제 물건들을 만지신 건 아니죠? 정재우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수는 놀라서 수첩을 덮었어요. 아니야, 그냥 놀이하면서. 어머님. 정재우가 정순 앞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특히 제 서재나 개인적인 물건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무슨 말이니? 나는 그냥. 물론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서로 편하게 지내려면 선을 지켜야죠. 정재우의 말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손자를 돌보러 온 건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다니요. 하늘이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걱정하는 눈빛이 정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하늘아,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아. 정수는 아이를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딸과 손자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수는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더욱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수연이는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위 앞에서는 항상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정재우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온 집안이 숨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정순이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수연이는 고개만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딸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고 눈가의 다크서클도 짙어졌습니다. 정수는 딸이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끔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보면 거실에서 수연이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정수는 하늘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크레파스로 집을 그리는데 유독 검은색만 많이 사용했어요. 하늘아, 왜 검은색만 칠하니? 그냥요, 이게 더 좋아요. 아이의 그림을 자세히 보니 집 그림 옆에 작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 이상한 번호 체계였어요. 정수는 몰래 그 숫자들을 수첩에 추가로 적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재우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하늘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재빨리 크레파스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왔다. 빨리 치워야 해요. 왜? 그림 그리는 게 뭐가 나쁘니? 아빠가 어지럽다고 해요. 하늘이의 말에 정수는 또다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6살 아이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정재우가 거실로 들어오자 집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수연이는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맞이했지만 그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일찍 오셨네요. 회의가 일찍 끝났어. 하늘이는 뭐 하고 있었어? 정재우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크레파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늘이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아, 할머니랑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서둘러 대답했지만 정재우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그림 그리면 어떡해. 지저분하게. 미안해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네요. 수연이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손자가 그림 그리는 걸 가지고 왜 이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우야,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게 뭐가 문제니? 애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정순의 말에 정재우가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교육 방침이 있어요. 하늘이는 질서 있게 자라야 합니다. 질서? 네, 모든 것에는 정해진 자리와 순서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늘이가 나중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죠. 정재우의 말은 이치에 맞는 것 같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6살 아이에게 너무 엄격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앉아 지금까지 수첩에 적어둔 숫자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인형의 순서, 그림장의 번호, 연필통의 표시, 모든 것이 정재우의 통제하에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집 전체가 그의 규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딸과 손자의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정재우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정수는 뭔가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순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네 세탁소에서였어요. 어머님, 혹시 정재우 씨 댁 맞나요? 양복 맡기셨던. 아, 네, 맞습니다. 양복에서 작은 열쇠가 나왔어요. 안쪽 비밀 주머니에 있었는데 찾아가실 수 있나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정재우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긴 기억이 없었거든요. 아마 수연이가 맡겼을 거라고 생각하며 세탁소로 향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정말 작은 주머니였어요. 거의 모를 정도로요. 세탁소 아주머니가 건네준 건 정말 작은 열쇠였습니다. 동그란 고리에 은색 열쇠가 달려 있었어요. 보통 사물함이나 작은 상자를 여는 용도로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수는 그 열쇠를 들여다봤습니다. 왜 정재우가 이런 열쇠를 비밀 주머니에 숨겨두었을까요? 궁금증이 들었지만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하늘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정순 옆에 앉았을 때 우연히 그 열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이의 반응이 예상외였어요. 이거 뭔지 아니, 하늘아? 네. 아빠가 서재 밑에 있는 상자 열 때 쓰는 거예요. 하늘이의 말에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밑 상자? 네, 맨날 밤에 혼자 봐요. 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끔 엄마랑 큰 목소리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럼 엄마가 울어요. 정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의 멍자국, 아이의 위축된 모습, 집안의 이상한 규칙들, 그리고 이제 비밀 상자까지요. 하늘아, 아빠가 언제 그 상자를 보니? 엄마랑 저 잘 때요. 늦은 시간에. 그런데 할머니, 이거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요. 아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6살 아이가 이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걱정하지 마, 하늘아. 할머니가 조심할게.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안에 작은 열쇠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열쇠가 딸과 손자의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2시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재우의 서재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책상 밑에 정말 작은 상자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정재우와 수연이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위험했거든요. 언제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상자를 열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의 얼굴에 또 다른 멍이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턱 근처였어요. 딸은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엄마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냥 어젯밤에 화장실 가다가 문에 부딪혔어요. 똑같은 핑계였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해답을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정재우가 갑자기 회사 워크숍 때문에 하룻밤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수연이도 하늘이와 함께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희 늦게 들어올 거예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그럼 걱정하지 마. 천천히 놀다 와. 정수는 일부러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드디어 서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정수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정재우에게 전화도 걸어봤어요. 다행히 회사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정수는 마침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딸과 손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요. 서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경제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이가 말한 상자는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 밑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구석진 곳에 작은 검은색 상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손으로 꺼내려니 무거웠습니다. 상자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어요. 상자 안에는 정순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 외장하드,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이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투자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서명란에 수연이의 이름이 적혀 있는 계약서들이 여러 장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연이가 이런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몇억 원 단위의 투자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정수는 경제에는 문외한이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외장하드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라벨에 적힌 날짜들을 보니 최근 것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통장들이었습니다. 수연이 명의로 된 통장이 서너 개 있었는데 거래 내역을 보니 큰 돈들이 들어왔다가 바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분명히 정재우가 수연이의 명의를 도용해서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찾아보니 투자자 명단도 있었어요. 수십 명의 이름과 연락처, 투자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왜 정재우가 이 상자를 숨겨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정수는 몇 장을 몰래 복사해 두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다행히 서재에 복사기가 있어서 중요해 보이는 서류 몇 장을 복사할 수 있었어요. 모든 걸 원래대로 정리하고 상자를 다시 잠근 후 정수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사위가 딸을 이용해서 이런 나쁜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수연이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복사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서 발견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정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하늘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한 후 정수는 몰래 집을 나섰어요. 가장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가려 했지만 이런 복잡한 일은 제대로 된 경찰서에서 상담받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경찰서로 향했어요. 민원실이 어디에 있나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경찰서 안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정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접수 담당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위가 딸을 위험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수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멍자국, 아이의 위축된 모습, 그리고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들까지요. 경찰관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혹시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정순이 가져온 복사 서류들을 보여주자 경찰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경제팀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최범석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침착하고 신뢰감이 가는 인상이었어요. 어머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최 형사는 정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서류들도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 서류들을 보니 명의도용과 투자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딸분이 직접 서명한 건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 딸을 애 아빠가 위험하게 하고 있어요. 정순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딸분의 협조가 필요해요. 직접 신고를 하셔야 정식 수사가 가능합니다. 최 형사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수연이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수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수연이가 퇴근한 후 하늘이가 자고 나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수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정수는 조심스럽게 서재에서 발견한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수연이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재우 씨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정순이 복사해온 서류들을 보여주자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언제 이런 걸? 내가 서명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제 도장이에요. 제 도장으로 찍어놨어요. 도장을 언제 줬니? 안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연이는 그제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요. 엄마, 나 왜 이제 알았을까요? 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수연아,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더 늦으면 안 돼. 수연이는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재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수연이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서류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재우가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정재우가 잠든 사이 수연이와 정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이는 아직 자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깨워서 함께 데려가야 했어요.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졸린 눈을 비비며 묻는 하늘이에게 수연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하늘이는 괜찮을 거야.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최범석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정순과 상담한 후 미리 준비를 해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딸분께서 직접 오셨군요.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수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통제, 폭력,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명의도용까지요. 서명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도장도 제가 준 적 없고요. 어떻게 제 도장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최 형사는 가져온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계약서들의 날짜를 보니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네요. 투자 피해자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때 수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재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지 마세요. 최 형사가 말렸지만 수연이는 이미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어디야? 집에 없네. 정재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아, 잠깐 나왔어요. 서재에 누가 들어갔지? 상자가 열려 있더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재우가 모든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당장 집으로 와. 안 그러면. 수연이가 전화를 끊자 최 형사가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야겠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정재우는 서재에서 서류들을 태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외장하드와 통장들은 미처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정재우 씨 사기와 명의도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재우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결국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수연아,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어. 정재우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수연이는 떨었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들고 똑바로 바라봤어요. 배신이 아니에요. 제가 제 삶을 되찾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정리되었습니다. 집과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데 사용되었고 수연이와 하늘이는 정순의 마산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산의 작은 집은 서울의 큰 아파트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수연이는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하늘이는 새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 저녁 하늘이가 인형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는 다 같이 놀 수 있어요. 착한 로봇들이에요. 하늘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정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손잡으러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내 딸을 살리러 간 거였네요. 하늘이 웃는 얼굴 하나에 다 잊었습니다. 작은 집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수는 딸과 손자를 바라보며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연이도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